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1970년 서울로 이사와서 5살 때부터 살았던 금호동 산동네와 시장은 작가에게 세상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최근 출판된 금호동의 달 프롤로그에 김정식 작가가 밝힌 내용인데요. 금호동은 서울에서 유명한 달동네였고 1960년대 말 고향을 떠난 이주민들과 도시 빈민들이 자리 잡은 금호동. 소아마비 장애로 인해 잘 걷지 못했던 작가는 밤하늘의 달을 보면서 외로움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답니다. 세상이 어둡게 보일 때에도 달은 어디선가 사람들을 비추고, 그래서 작가는 달과 가장 가까운 산동네를 비추던 달빛의 기억을 책 속에 담았다 합니다. 김정식 작가, 고려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하와이 주립대학교에서 문화심리학으로 박사를 받고 현재는 광운대학교에서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정식 작가의 성장 에세이 금호동의 달과 함께 합니다. 새벽 수도가. 새벽에 혼자 잠이 깨었다. 나는 이불 속에서 뭘 할까 생각하며 뒤척였다. 작은 창으로 해가 들면서 방안이 조금씩 밝아진다. 천장에 때 묻은 벽지를 잠시 보다가 고개를 돌려 문턱에 있는 아주 작은 옹이도 쳐다보았다. 지루해진 나는 마루로 난 유리문을 살짝 건드려 보았다. 조심스럽게 건드렸지만 문은 스르륵 소리를 내며 쉽게 열려버렸다.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랐지만 아무도 깨지 않았다. 내복 안으로 찬기가 들어왔다. 열린 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기에 누가 깰까? 얼른 방 밖으로 나왔다. 그때는 어느 집이나 그랬듯 우리 집에도 수도가 하나밖에 없었다. 수도가 위 빨랫줄에는 영남 친목회 수건이 걸려 있었다. 푸들푸들 얼굴에 물을 적시고 옷에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개를 숙인 채 빨랫줄에 걸린 수건을 한 손으로 잡아당겼다. 아직 아무도 쓰지 않는 수건에 뽀송뽀송한 새벽 공기가 찬기를 머금고 있었다. 나는 찬기에 부들거리면서도 툇마루에 걸터 앉아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새벽을 구경했다. 이른 아침이지만 두부 아저씨 종소리는 벌써 멀리 걸어가 버렸다. 귀를 기울이면 두부 장수가 끌고 가는 수레에 쩔렁거리는 소리가 낮게 환청처럼 들렸다. 나는 아침 일하기엔 서툴고 새벽 일하기엔 게으른 묘한 시간의 골목 사이에서 주춤거렸다. 부엌에 물을 받아둔 항아리에는 어둠과 같이 밤을 보낸 먼지가 얕게 쌓여 도마에 남아있는 생선 비늘처럼 미끈거렸다. 두부 수레의 환청과 미끈거리는 부엌의 항아리에 담긴 물의 촉감을 생각하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다. 다시 잠을 깨면 언제나 아버지는 가게에 나간 뒤였다. 형과 누나는 학교에 가버렸고 어머니는 오늘 하루 장사를 생각하는 표정으로 설거지 그릇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10cm쯤 열린 유리문 틈으로 보이는 어머니의 검은 머리카락을 쳐다보았다. 세수하고 얼굴을 닦던 뽀송뽀송한 수건에서 어머니의 한 벌뿐인 옥색 저고리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다 다시 잠이 들었다. 하나밖에 없는 수도가 얼어버릴까 칭칭 동여맨 새끼줄이 갑갑했는지 오래 잊었던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 마치 할 말이 있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듯 수도가 날 빤히 쳐다본다. 새끼줄 사이로 졸졸 흐르던 물에 반쯤 젖어 있던 수도가의 시멘트 바닥도 내 발을 다시 적신다. 기억이라는 게 내 나이쯤 되면 천상병의 시처럼 해맑게 남거나
흑백 사진의 기영도처럼 시면으로 가라앉으며 지나갈 줄 알았다. 그런데 잊고 있던 오래전 모습들이 마치 금몽이가 외출하면 혼자 방을 지키던 이상이 화장품 병뚜껑을 만지작거리던 몽환적인 느낌으로 한 번씩 내게 돌아온다. 7살의 내가 수도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지금의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 이제 알았다. 나는 나를 다시 만나려 살고 있다는 걸. 서울의 달. 미선이 누나는 내 아버지가 막 시작한 아주 작은 공장에 일하러 왔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시골에서 친지들의 소개로 찾아왔다. 그때는 너도 나도 시골에서 도시로 나오고 싶어 했다. 급격한 산업화로 도시의 공장에는 인력이 필요했고 일자리가 없는 갑갑한 고향을 떠나고 싶었던 젊은이들의 도시에 대한 호기심이 더해졌다. 낯선 곳에 딸을 보내기 두려웠던 부모들은 친척이나 친지들을 통해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보냈다. 아버지는 서울에서도 여공을 구할 수 있었지만 고향에서 올라온 사람을 몇 명 쓰게 됐다. 미선이 누나는 그때 아마도 17, 18살이었고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는 것으로 기억한다. 딱히 슬픈 얘기는 아니다. 시골의 가난한 집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를 마치고 상급 학교 진학을 포기할 때쯤 되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것인지 공부를 못해서 안 가는 것인지도 불분명해진다. 시골집에 있어봐야 농사나 집안일을 돕는 일 외엔 다른 대안이 없는 젊은 처녀들은 막연히 더 나아질 것이란 희망을 품고 서울이나 대구, 부산으로 떠났다. 그렇게 시골에서 올라온 여자 직원들 몇몇이 건물 3층에 있던 우리 공장 한 구석에서 자취를 했다. 처음부터 어린 아가씨들이 자취하는 게 걱정이 된 어머니는 누나들이 서울로 올라온 처음 몇 주 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게 했다. 그들이 방을 얻어서 나가기 전까지 말이다. 어머니는 겨우 방 2개짜리 좁은 집에서 같이 지내자고 어렵게 마음을 쓴 것이지만 아마 그 누나들은 많이 불편했을 것이다. 자기 방은커녕 한 귀퉁이에 조그만 짐을 두고 지내는 몇 주가 결코 편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식구들이 앉아서 TV를 보고 있으면 누나들은 한쪽에 엉거주춤 같이 앉아서 보았다. 아침에 세수를 할 때는 우리 식구가 먼저 하기를 기다렸다. 화장실이 가고 싶어도 눈치 보면서 참지 않았을까. 벽에 옷도 마음대로 걸지 못하고 옷 갈아입을 적당한 공간도 없는 허름한 작은 집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과 비비고 지내야 했던 시간. 어느 날은 마음이 너무 답답했는지 미선이 누나가 저녁을 먹고 밖으로 나갔다. 혼자 외출하면 내 부모님이 걱정을 할까 그랬는지 미선이 누나는 날 업고 같이 가자고 했다. 그리고 동네를 걸었다. 지금 생각하면 왕복 500m도 채 되지 않는 길이었지만 내 어린 눈에는 완만한 언덕이 구불거리며 산으로 올라가는 먼 길 같았다. 날 업고 오르막을 올라가는 미선이 누나의 등 너머로 밤하늘이 보였다. 달이 떠 있었다. 미선이 누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다. 미선이 누나의 등줄기에서 땀이 송글거리는 게 보여 그만 돌아갔으면 했지만 미선이 누나는 걷기를 멈추지 않았다. 낯선 서울에서 촌수도 계산하기 어려운 먼 친척집 방 구석에서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을 것이다. 미선이 누나는 몸을 아주 피곤하게 만들어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잠이 들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어린 내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선이 누나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돌아오는 길은
언덕에서 내려오는 길이라 아까 언덕을 오르며 보았던 밤하늘의 달은 이제 뒤에서 비칠 것이라고. 공장은 짧게 운영되다 망했다. 1년 만에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도 힘들었던 작은 공장을 접었다. 공장에서 일하던 나이 어린 누나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사실 미선이 누나는 1년도 되지 않아 공장이 망하기도 전에 사라졌다. 자취를 시작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근처 다른 공장에서 만난 남자와 같이. 둘 다 20살은 되었을까? 어른들은 철없는 청춘 남녀가 눈이 맞아 도망갔다고 이야기했지만 잠시 몸을 기탁하기에도 타향은 너무 불편했을 것이다. 혼자서는 겁이 나서 도망가지 못했을 것을 둘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도시는 시골에서 그리던 반짝거리는 별이 아니었다. 겨우 하루를 보내면 내일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불편하고 막막하기만 한 서울이란 도시는 창백하게 비치는 달이었을 것이다. 미선이 누나의 소식은 그 후로도 듣질 못했다. 세월이 지나면 서울 살았던 누구댁 셋째가 시집 갔더라 하는 이 이야기가 들려오지만 미선이 누나의 소식은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 언덕에서 내려올 때 바라본 달은 고향을 떠올리게 했을 것이다. 시골의 맑은 밤하늘에 여기저기서 반짝거리던 별은 꿈꾸던 미래였지만 도시로 나오면서 그 별들은 희미해지고 지겨워서 떠나버린 고향의 달만 점점 커졌을 것이다. 그 누나들은 달이든 별이든 아무데도 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른다. 그래서 도시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린 걸까? 동환이의 썬데이 서울. 동환이는 나보다 4살이 많았다. 우리가 14살일 때 자기는 18살이고 주민등록증이 이미 나왔다고 했다. 물론 학교에서는 우리 둘 다 중학교 2학년이었다. 왜? 왜 벌써 주민등록증이 나와? 꿀어서 그렇지 아마 입학도 몇 년 늦었을걸? 내 눈에도 동환이가 우리와 같은 나이로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형이란 말은 나오지 않았다. 한글도 잘 못 읽는 동환이와 나는 그냥 중학교 2학년 친구였다. 나와 다른 친구들이 동환아 하고 불러도 동환이는 아무렇지 않는 것 같았다. 부모님과 형, 누나는 늘 늦게 귀가하므로 학교를 마치고 저녁까지 집은 내가 지켰다. 거의 매일 친구들이 왔다. 우리 집에 놀다 가는 친구들은 주기적으로 바뀌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동환이가 놀다 가기 시작했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나보다 4살이 많은 동환이는 다른 친구들에게 가르쳐 줄 게 많았다. 어느 날 동환이는 가방에서 꾸깃꾸깃한 책을 꺼냈다. 영어책이다. 플레이보이는 읽을 줄 알았지만 이건 좀 어렵다. 허스틀러? 중학생인 우리들은 허슬러라고 발음해야 하는 줄도 몰랐다. 플레이보이는 승일이라는 친구가 오래전에 보여준 적이 있었다. 승일이는 다들 아침 조회를 나가고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몰래 잡지를 보여주었는데 잡지에 나오는 모델들은 하나같이 옷을 벗었어도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냥 동네 옷가게 모델 같았다. 그러나 허슬러에 나오는 벌거벗은 모델을 보니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동환이의 설명이 시작된다. 우리보다 4살이 많아도 책을 잘 못 읽던 동환이가 그림을 설명하는 데는 청산유수다. 동환이의 설명은 학교 선생님이 하는 말보다 귀에 쏙쏙 들어왔다. 진식이가 물어봤다. 여자는 그게 없네? 당연하지. 아니다. 있긴 있어. 없으면 오줌을 어떻게 누냐? 동환이의 거침없는 설명은 생물 선생님의 조심스러운 말보다 알아듣기 쉬웠다. 우린 고추라고 하는데 뭐라고 부르냐 저건?
다시 질문을 하는 진식의 표정이 그리 정직해 보이진 않았다. 나는 내가 궁금한 걸 진식이가 대신 물어봐서 그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저건 모험농이라고 한다? 동환이도 침이 마르는지 가방을 뒤져 담배를 꺼냈다. 18살이니 동환이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다. 나는 동환이가 피우는 담배에서 나오는 연기를 한눈으로 흘낏 보고 나도 한 번만 피워보자고 말을 하면서도 눈은 잡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같은 서양 사람이지만 당시 인기 좋았던 놀란스의 막내 금발 가수는 분명히 예쁜데 허스틀러에 나오는 금발 모델은 예쁘지 않았다. 아니, 예쁜 것은 틀림없는데 뭔가 그런 표현으로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았다. 이쁘다,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표현 말고 다른 게 있을 것 같았다. 허스틀러가 눈으로 보는 교재였다면 동환이가 나중에 가져온 썬데이 서울은 활자로 보는 교재였다. 특히 고민상담이라는 코너가 가장 풍부한 지식 창고였다. 교재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동환이의 열성적인 교육과 부교재 썬데이 서울로 우리는 2주 만에 남자가 알아야 할 것을 모두 배웠다. 우리의 교육이 시들해질 무렵 동환이가 자기의 첫 경험을 얘기해 준다고 나섰다. 여태 배운 것이 총망라되는, 말하자면 간접적 관찰 수업이 됐겠다. 상대는 자기 집에 새를 살던 누나라고 한다. 순진한 내 귀에도 뭔가 이상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동환이의 첫 경험 얘기를 진지하게 들었다. 동환이가 얘기 중에 대충 넘어가려는 때마다 우리는 동환이의 말을 가로막고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나는 동환이가 구라를 치는 걸 금방 알았다. 자신은 처음인데 상대는 황홀해했다는 데서 말이다. 그러나 진실은 지루하고 구라보다 감동이 떨어진다. 적재적소에 실감나는 형용사와 의성어, 의태어를 리얼하게 사용하는 동환이의 구라는 귀로 듣는 에로 영화였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우리는 에마 부인과 산딸기와 엠마뉴엘 부인이 동시에 상영되는 듯한 동환이의 구라에 빠졌다. 극장에 가면 팜플렛을 사듯이 동환이는 오랜 구라를 마치면서 진식이와 내게 허스틀러를 한 권씩 줬다. 소설에 나오는 벽장이 없으므로 나는 허스틀러를 책상 서랍 밑에 테이프를 붙여서 몰래 감추느라 애를 꽤 많이 썼다. 동환이의 구라가 점점 앞뒤가 안 맞고 동환이가 아니라 남자 배우 한 명이 구라 속의 주인공 같다는 생각이 들고 허스틀러가 아니고 허슬러라고 발음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될 때쯤 동환이는 학교에서 볼 수 없게 되었다. 중학교 3학년 한 학기 앞두고 사라진 친구들이 제법 된다. 정체불명의 서클에 가입해서 패싸움을 하다가 퇴학당한 친구들의 숫자가 제일 많지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싱겁게 학교를 그만둔 친구들도 있다. 학교를 가지 않아도 선생님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채로 한 달쯤 시간이 지나며 학교와 빠이빠이 하게 된 아이들이다. 심지어 반에서 늘 1등을 하던 모범생인데도 남보다 훨씬 조숙해서 어떤 여중생 하나와 같이 가출해 아주 사라진 친구도 있었다. 옆 동네를 지나가는 국철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기차에 깔려 죽는 친구도 있었다. 동환이는 그냥 언제부터인지 보이지 않게 된 쪽이었다. 중학교를 중퇴했으니 동환이의 학력은 국졸이다. 페이스북은 놀랍다. SNS로 친구 요청이 들어와서 보니 초등학교 시절 전학 가기 전에 친했던 친구였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학을 가면서 헤어진 친구를 SNS가 아주 쉽게 찾아주었다. 그 친구와 친구 맺기를 하니 그 친구의 다른 패친들이 쭉 뜬다. 그 중에 낯익은 이름들이 있었다.
동환이었다. 동환이에게 SNS 계정이 있다는데 우선 놀랐지만 공개된 친구들을 보니 낯익은 얼굴이 몇 명 보인다. 생일을 따져보니 나보다 4살이 많다. 동환이가 맞았다. 부인이 미인이다. 이리저리 읽어보니 20살 전에 연상과 결혼한 모양이다. 우리 집 마당에서 구라를 치던 걸 결국 지켰다. 상대는 달랐지만 중학교 때 학교를 떠난 친구들은 당연히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되게 잘 안 풀렸다. 그런데 사진에 나온 동환이의 옷차림이 괜찮다. 여유 있게 골프 치는 사진이 여러 장 있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고 그냥 가기 싫어서 나가지 않게 된 학교. 그 길로 학교는 동환이에게서 딴 세상이 되었다. 동환이가 학교에 가지 않고 방에서 나오지 않아도 동환이의 부모님은 그냥 내버려 두었다. 정년기보다 4년이나 늦게 동환이를 입학시킨 부모님은 학교라는 곳은 애초부터 동환이와 맞지 않는 곳이라 짐작했을 것이다. 집에서 빈둥거리며 보낸 시간이 1년 반쯤. 중학교도 중퇴한 동환이가 갈 곳은 동네 공장밖에 없었다. 동환이 어머니가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부탁해 그 아주머니의 먼 친척이 하는 공장을 소개받았다. 공장에 가서도 동환이는 일재간이 없어서 남들보다 배우는 것도 느리고 늘 가장 늦게 일을 마쳤다. 그래도 동환이는 공장을 다니는 게 좋았다. 어쩌다 직원들과 소주를 마시면서 다른 직원들이 핀잔을 줘도 동환이는 웃었다. 소주가 맛있고 같이 먹는 제육도 좋았다. 담배도 같이 피웠다.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맨날 무시당하는데도 맨날 웃어요. 희거리는지 해거리는지 표현도 잘 못하겠어요. 씩 웃는다고 해야 하나? 옆에서 말을 거두는 순희 씨, 동환이의 아내다. 동환이를 놀리면서도 자기도 계속 웃는다. 공장에서 만난 순희 씨, 동환이보다 2살이 많으니 나보다 6살이 많은 셈이다. 순희 씨는 바보 같은 표정의 동환이가 좋았다. 사람들이 무시해도 희희 웃는 동환이, 때로는 모자랄 정도로 순한 동환이가 좋았다. 동환이와 순희 씨는 곧 동거를 시작했다. 허스틀러를 보여주며 구라를 치던 이불 속 신공을 실전에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다. 동환이가 돈을 벌어오지 못해도 순희 씨는 구박하지 않았다. 자라면서 늘 아버지에게 얻어맞았던 순희 씨는 머리 좋은 사람도 돈 많은 남자도 관심 없었다. 착한 사람이면 됐다. 혼자 벌어서 모자란 것은 순희 씨가 벌어서 보탰다. 공장이라도 야근 사람들이 넘치는 곳에서 동환이는 맨날 사는 게 그랬다. 딸이 생기자 순희 씨는 일을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둘이 벌어서 그럭저럭 살았지만 이제 동환이 혼자 벌어서는 갓난애의 분유값을 대기가 벅찼다. 동환이 부부는 시골로 가서 농사를 짓기로 했다. 서울서 자란 동환이지만 전라도 깡촌에 증조부가 물려준 땅이 있었다. 아직도 농사를 짓는 큰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있었지만 다들 깡촌에서 살기 싫어 학교를 마치고 모두 떠났다. 시골에서 동환이는 아무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았다. 일꾼이 없이 혼자 농사 짓는 큰 아버지에게는 손이 느린 동환이도 큰 힘이 되었다. 제 또래 하나 없는 시골이지만 순희 씨도 돌아가시는 큰 어머니 대신 큰아버지 집에 드나드는 이웃집 과부 아주머니와 정을 붙이고 친구보다 더 친하게 지냈다. 사람은 마음이 착하면 됐지. 우리는 삼시세끼 잘 먹잖아. 그러면 행복한 거지. 단지 순희 씨의 마음속에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다. 그래도 우리 애는 딱 하나 있는 딸만은 공부도 잘하고 잘 자라기를 바랐던 순희 씨. 그런데 괜한 생각 같았던 그 바람은 엉뚱하게 해결되었다.
동환이 살던 동네에 길이 났다. 고속도로가 뚫렸다. 하필 때마침 말이다. 천운이라는 말도 필요 없었다. 큰아버지의 땅 옆으로 지나가는 고속도로가 생겼다. 넓고 넓어서 농사짓기에 엄두도 안 나던 부지였다. 천성이 착하지만 게을렀던 동환이는 열심히 악착같이 돈 벌자고 고생하면서 땅을 개간하기 싫었다. 토질이 좋아서 개간만 하면 농사가 잘 될 텐데 생각하면서도 조카와 오손도손 사는 게 좋았던 큰아버지는 혹시 힘들어서 시골을 떠날까봐 동환이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렇게 내버려 두었던 땅들이 엄청난 돈이 돼서 돌아왔다. 큰아버지와 동환이와 그리고 객지로 떠난 사촌령의 몫까지 계산해도 보상받은 땅은 넓었다. 개간하지 않고 내버려둬서 오히려 사람들이 사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동안 넓은 땅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진작에 개간해서 팔았으면 돈이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었다. 수십 년 만에 만난 동환이와 순희 씨에게 들은 지난 스토리의 줄거리다. 요즘 내기 골프를 치면 동환이는 늘 잃는다. 동환이가 내기에서 이기면 약삭 빠른 친구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내기 값을 안 주지만 동환이가 지면 빠짐없이 돈을 뺏어간다. 같이 골프를 치는 친구들에게도 밥도 늘 동환이가 산다. 그래도 동환이는 좋다. 구겨진 허스틀러를 꺼내 4살 아래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첫 경험을 구라치던 동환이의 모습을 순희 씨는 절대 모를 것이다. 커다란 주택에서 송이버섯을 구워주는 송희 씨를 볼 때 나는 그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재밌을까 속으로 생각하면서 혼자 웃었다. 수십 년 만에 만난 지금은 금방 지나갔다. 그려 친구야 잘 가더라고잉. 오랜만에 만났는데 섭섭해서 어쩔까. 그래도 다음에 또 보자. 시동을 걸고 차가 움직이자 수십 년 만에 만난 동환이가 손 흔드는 모습이 백미러에 조금씩 멀어진다. 그래도 거울 속에서 작아지는 몸짓과는 달리 동환이의 모자라고 사람 좋은 웃음은 줄어들지 않는다. 동환이의 웃음은 처음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 알고 보면 모자라다라는 것과 사람 좋다는 말은 같은 뜻인가 보다. 배웅할 때 동환이가 하던 인사말이 전라도 사투리인지 충청도 사투리인지 헷갈리지만 그리고 동환이가 물려받아 비싸게 판 땅이 전라도가 맞는지도 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무래도 좋다. 그날 나는 학교에서 조퇴하느라 보질 못하고 친구들에게 들었다. 체구가 커서 이미 성인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던 홍윤이와 나이는 많아도 오히려 제 나이보다 왜소한 편이었던 동환이가 짤짤이를 하다 시비가 붙었다. 윤홍이는 짤짤이를 하다가 본인이 돈을 잃어도 돌려주지 않기로 유명했다. 시비가 붙은 이유는 내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짐작이 간다. 40년 전의 일을 아무도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둘은 어느 순간부터 주먹질을 시작했다고 한다. 내가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늘 한두 살 늦게 학교에 들어온 친구들이 주먹질로 유명했다. 그러나 동환이가 주먹질하는 걸 본 적은 없었다. 나이가 많으니 주먹질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다들 피했는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동생 같은 친구들과 주먹질을 해도 잘해야 본전인 동환이가 피했을 수도 있다. 그 나이 땐 싸움이 벌어지고 나면 아무리 불리해도 자존심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었다. 체구가 크고 평소에도 포악스럽던 윤홍이를 동환이는 이길 수 없었다. 어느 순간부터 윤홍이가 자기보다 4살 많은 동환이를 마구 두들겨 팼다. 말리던 친구 몇 명조차도 윤홍이에게 한 대씩 맞고 다시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만요! 그만 때려 이 새끼야! 내가 네 형벌이여! 일방적으로 맞던 동환이가 외쳤다. 그간의 서러움, 분노가 모두 섞인 절규였다. 4살이나 늦게 학교를 간 것은 동환이의 선택이 아니었다. 동환이에게는 자신보다 4살 어린 친구들과 지내는 학교조차도 무섭고 두려운 곳이었을 것이다. 그날은 친구들이 동환이를 학교에서 본 마지막 날이었다. 세상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나이에도 잔인한 곳이다. 잘 살고 못 사는 게 노력과 상관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노력한다고 잘 산다는 보장도 없다. 잘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 동환이는 엄청나게 운이 좋은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 동환이에게는 잘 살아야 할 이유가 많이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을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누가 잘 살고 못 살아야 하는지 판단할 능력과 권리는 사실 누구에게도 없다. 우연히 마구 섞인 혼란 속에서 우린 의미와 규칙을 찾아 헤맨다. 그런 와중에도 집단적인 착각 속에서 세상은 잘도 굴러간다. 아니, 잘 굴러가는 것도 아니다. 세상이 잘 굴러가야 한다는 생각도 어쩌면 과욕이다. 저마다 원하는 선택을 할 뿐이니까. 겨울 아침 배춧국. 모처럼 눈이 온다. 폭설이다. 눈길을 헤치고 한강을 건너 귀가하려니 언제 집에 도착할지 예측조차 어렵다. 내 집보다 학교에서 조금 더 가까운 어머니 댁에서 잠을 자기로 했다. 어머니 댁 작은 방은 갈 때마다 내가 늘 자는 곳이다.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겨울밤. 나는 온돌방에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새벽녘에 깨곤 했다. 문을 연다고 혼이 날까봐 문풍지 바른 미닫이 문을 바늘만큼만 열어두고 몸에서 오는 열을 식혔다. 새벽에 한 번 깨면 잠은 다시 오질 않고 밤은 길어지기만 했다. 마루에 계종시계가 있어서 방에서는 몇 시인지 알 수가 없었다. 어둠 속에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아주 작은 창문에 달빛이 비쳤다. 눈에 달빛이 익숙해지자 조금씩 희미하게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다. 달빛에 종일 장사에 지친 아버지와 어머니가 곤히 주무시는 모습이 한국화에서 보던 굵은 산은덕처럼 윤곽만 보였다. 문틈으로 들어오던 실바람에 잠을 깨던 시절 초등학교 4학년 1학기가 지나고 새로 이사 간 때라 기억이 생생할 것이다. 쉽게 잠 못 들고 이리저리 뒤척이다 미닫이 방문을 살짝 열고 마루로 나가볼까 싶었다. 열까 말까 망설이다 드르륵 문소리에 어머니가 깰 것 같아 열지는 못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옆으로 눕기도 해본다. 엎드린 채로 엄마의 오른팔에 가만히 머리를 대어본다. 그렇게 한참 있으면 어머니가 왼쪽으로 돌아 누우면서 어머니의 팔과 손은 내게서 멀어지고 내가 머리를 대었던 자리는 빈다. 어머니의 등에 머리를 대고 싶지만 피곤함에 지쳐서 자는 어머니에게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았다. 나는 어머니와 내 자리 사이의 공간에 비치는 달빛을 한참 보았다. 그때 난 12살, 어머니는 38살이었다. 모처럼 간 어머니 댁에서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차 한 장에 오래둔 양주를 꺼내 몇 잔 먹었다. 술에 몸이 더워져 창문을 조금 열고 자다가 새벽에 깼다. 침대 속은 따뜻한데 바늘만큼 열어둔 창에서 살금살금 겨울바람이 들어온다. 괴종시계가 땡, 땡, 땡 3번 치는 걸 들었다. 아직도 한밤중이구나. 곤히 자는 식구들 중에 괴종시계 소리에 깨는 사람은 없다. 다시 시계가 몇 번 더 쳐야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올 것이다.
아까는 들리지 않던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소리가 조금씩 크게 들린다. 또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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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시계가 울린다. 1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잠이 오지 않는다. 문득 생각해보니 어머니 집에 괴종시계가 없다. 한밤중에 들리는 시계 소리는 4학년 2학기 겨울에 울리던 그 소리다. 아침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 시계바늘이 똑딱똑딱 움직이는 소리를 한 걸음씩 따라가다가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니 세상이 하얗다. 하얀 아침. 4학년 2학기. 겨울처럼 늦잠을 자고 일어난 내게 어머니가 배춧국을 끓여주신다. 그때도 늦잠을 자고 일어나면 집에는 아무도 없고 방 귀퉁이에 오봉밥상에 어머니가 끓여둔 배춧국과 무말랭이 한 종지가 있었다. 밥은 이불 속을 더듬어 보면 있었다. 식은 배춧국에다 이불 속 온기를 잃지 않는 밥을 말면 아주 뜨겁지는 않아도 겨울 추위를 잊기에 충분했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누나는 공부한다고 나가고 형은 아침부터 친구들과 농구를 하러 나갔나 보다. 나는 배춧국에 밥을 2번 나눠서 말아먹었다. 한 번은 아침, 또 한 번은 새참이었다. 그렇게 어머니는 늘 말없이 날 덮여주셨다. 곁에 같이 누워도 배춧국을 끓여놓고 먼저 나가셔도 말이다. 그 국에 밥을 말아먹고 나는 종일 만화를 그리고 방학 숙제를 하면서 긴 겨울 하루를 보냈다. 겨울은 길고 지루하지만 아주 떠나지는 말고 이대로 오래 옆에 있어 주면 좋겠다. 가끔은 봄이 오는 게 싫다. 새벽 삼양라면. 서울로 이사 온 후 몇 년간 할머니와 서울로 유학 온 고등학생 이모까지 6명이 작은 방 2개가 있는 작은 집에 살았다. 새벽에 이모가 세수하고 교복을 입는 동안 어머니는 라면을 끓였다. 6살이었던 나는 옆에 부비고 자던 엄마가 이불에서 없어지면 금방 알아차렸다. 다른 식구들은 모두 아직 자고 있어도 나는 혼자 일어나 낑낑거리며 부엌을 기웃거렸다. 그 시간은 매일 일정했다. 눈을 부비면 대문을 열고 나가는 이모의 옷 뒷자락이 보였다. 일 났나 하시고 어머니는 다시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나는 이모가 다 먹지 않고 몇 가락 남기고 간 라면을 먹었다. 석유난로에 석유 타던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 나는 그 옆에서 엄마가 아침을 짓느라 일하는 걸 구경하며 라면 가락을 집었다. 백구레가 작아서 이모가 남긴 라면만으로도 포만감이 들었는지 나는 커다란 숟갈로 라면 국물을 몇 번 떠먹다 다시 까무룩 잠이 들곤 했다. 식구들은 아침을 다 먹을 때까지 아직 학교 갈 나이가 되지 않는 날 깨우지 않았다. 식구들이 모두 나가고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울 때까지 새근거리고 자던 나는 할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는 툭툭한 손가락의 감촉에 그제야 일어나곤 했다. 이모가 남긴 라면 가락을 먹던 나와 새벽에 밥을 짓던 엄마는 말없는 대화를 했나 보다. 나는 형이나 누나에게 이모의 라면을 혼자 먹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엄마도 형이나 누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새벽의 비밀을 둘이만 나눠서일까?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어머니에게 혼인하거나 꾸중을 들은 적이 없다. 며칠 전 아직 중학생인 딸에게 삼양라면을 끓여주었더니 다 먹지 않고 조금 남겼다. 나는 새로 젓가락을 꺼내지 않고 딸이 쓰던 젓가락으로 남은 라면 가락을 휘휘 접으며 집어먹었다. 어릴 때 부엌에서 먹던 삼양라면 맛이 났다. 파 숑숑, 계란탁이 아니다. 내게는 양은 남비에 남은 몇 가락을 젓가락으로 휘휘 저으며 건져 먹어야 바로 새벽의 삼양라면이다.